자, 손이 잡히는 경제 20번째 경제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진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말도 직장인들의 3일간의 황금 연휴인데 나들이 가기 좋은 이 계절에 이 상암동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콘서트로는 무려 3년째 만나 뵙게 됐는데 저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면 그 이전에는 어느 다른 나라의 맛있는 맥주 이름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섭고 질긴 녀석일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콘서트를 준비할 때도 그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 좀 남아있어서 좀 더 소수의 분만 모시고 한 칸씩 두 칸씩 뛰어 앉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가 했었는데 또 그 사이에 좀 상황이 더 나아져서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은 좀 더 암울해지고 있지요. 예. 물가, 금리, 환율 요즘 어느 거 하나가 마음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없는데 지금의 경기 침체는 단순히 경제 문제만 놓고 생각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3년간 우리 세계 경제를 셧다운 시켰던 근본적인 원인이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였고 이 바이러스가 기후위기, 환경위기에서 발생된 거라는 주장을 코로나 스스로도 하고 있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게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여서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처음 열리는 오늘의 경제 콘서트는 바로 기후위기는 경제위기다라는 주제로 경제와 환경 문제가 얼마나 깊은 상관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두 개를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도전과 숙제가 어떤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강연 들려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님인데요. 무대에 잠시 후에 모실 테니까 조금 전보다는 조금 약해도 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홍종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예, 이렇게 박수 많이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3년 만에 하는 경제 콘서트에 오게 돼서 저로서 굉장히 영광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 강의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자님하고 또 한 30분 대담 그리고 여러분께도 30분간의 마이크가 이제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들으시고 궁금하신 거라든지 동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평소에 또 이런 이슈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있으시면 뭐든지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훨씬 더 질의응답 시간이 즐겁고 또 시간도 빨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밤에 기후위기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걱정돼서 이런 분 계세요? 다 고개를 좀 가로 저으시네요. 만약에 그런데 기후 문제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 집이 물에 쓸려 내려가고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다. 내 친구의 또 내 자식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건 어떠세요? 훨씬 더 좀 손에 와닿죠, 그죠? 이 방송의 제목인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경제인 것처럼 훨씬 더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학부부터 치면 장장 40년간 이제 경제학을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근데 결국 아까 우리 앞에서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환경과 경제, 최근에는 이 기후와 경제, 이 상관성 이것이 생각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혹시 여기 아마 이제 오늘 엄청난 경쟁을 뚫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 사진, 이 탑이 어디에 있는 우리나라 어디에 있는 한반도 어디에 있는 탑일 것 같으세요? 어느 도시에? 잘 모르세요? 여기 고향도 있으실 것 같은데 포항? 비슷했어요. 포항은 아닌데 울산입니다. 제가 재미있었던 것은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거 북한 아니에요. 좀 망치 들고 있는 거 요새 누가 망치 드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탑이 1962년도에 건립된 탑입니다. 1962년. 탑 이름은 공업탑이에요. 울산에 가면 울산 신정동에 가면 이 탑을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2주 전에도 울산에서 앞으로 울산 경제의 미래는 뭐냐 굉장히 위기의식이 요새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에 대한 위기 이런 게 있어서 하루 종일 토론을 하고 왔었는데 거기에 가서도 이제 그 전에도 울산의 이 탑을 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보시면은 저 아래 이렇게 뭐라고 비문 적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글씨가 뭐 멀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 기회 되시면 꼭 가서 한번 대한민국 경제 성장사가 저렇게 시작됐구나. 대한민국 경제 성장사가 저렇게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엄청나게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중에 일부 문구를 따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새 잘 쓰이지 않는 표현들이죠. 우렁찬 수레소리 이런 거 잘 안 쓰죠, 우리 요새. 근데 제일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저 검은 연기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니까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도 있고 젊은 층도 많이 계신데 저 검은 연기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뭐? 매연. 예, 그렇죠. 뭐 매연 또 미세먼지 최근에는 탄소 이산화탄소인데 보이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탄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오래전에 이 문구를 한번 보여드렸던 거기 굉장히 연배가 많으신 분이 이 당시에 60년대 이 당시에 정부의 공무원을 지냈던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저 문구를 읽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60년 전이에요. 정확히 60년 전에 이 탑이 건립이 됐고 거기에 이런 문구를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이 쓴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였을 시절이에요. 100달러 정도였으니까 지금의 필리핀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1인당 소득이 2배 높았던 시절이에요. 정말 전 세계 가장 최빈국이었던 시절. 이 문구를 봤던 저희 부모님 세대, 이제 저희 아버지는 80대 후반이신데 저희 부모님 세대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조국 근대화, 우리나라도 공장에 서는구나, 일자리가 생기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 그래서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저 검은 연기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공교롭게도 이 1962년도가 대한민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그 해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번에 걸쳐서 1991년도까지 지속되죠. 저는 그래서 이 30년의 기간을 검은 연계 시대다. 대한민국 환경 연대기 관점에서 보자면 환경은 특별히 무시하려고 해서 무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의 목표가 성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사회 분위기가 바뀝니다. 저는 이 시대를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대비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흰 연기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1991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페놀 낙동강 오염 사건. 아마 젊은 분들은 저게 뭐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지를 말씀드리면 낙동강에 이제 어느 공장에서 유출된 페놀이 30톤의 페놀이 이제 한 500명의 주민들의 식수원을 오염시킨 사건이었어요. 이런 거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때 우리 국민에게 준 충격은 너무너무나 컸어요. 제가 그때 유학 시절이었는데 한국에서 온 신문들, 그때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신문을 한 일주일 정도께 받아보면 일면에 연달아서 이 페놀 사건의 그 후유증,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분노, 막 그 특정 업체의 막 맥주 병도 막 깨고 불매 운동도 벌이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로부터 한 20여 년간 흰 연계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절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일방적인 어떤 경제 성장에서 좀 벗어나서 환경, 삶의 질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이런 것을 놓치고 살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어떤
자각이 싹트던 시기. 그래서 국책 사업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었는데 이게 또 환경을 파괴시키고 갯벌을 없애고 뭐 이런 건 또 부작용 아닌가?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갈등도 생겨난 이런 시기였고, 동시에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또 아주 혁신적인 환경 정책도 성공적으로 정착된 시기이기도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쓰레기 종량제 집에서 하는 것은 분리수거와 더불어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됐죠, 그죠? 가정에서 남편이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엄청 구박받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 시행됐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새로운 제도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갖다 버리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봉투를 사가지고, 왜냐하면 쓰레기에다가 값을 매기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전 국토에 걸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나라가 대한민국 포함해서 몇 나라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종량제라는 방식으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나라. 약한 나라예요. 놀라셨죠?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역별로는 도시별로 하는 나라들은 있어도 전 국토에 걸쳐서 단 한 칼에 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때쯤 학위를 받고 왔는데, 야, 저 제도를 어떻게 저렇게 일거에 1995년 1월 1일을 기해서 전 국토에 걸쳐서 시행했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정말 화끈하다. 정말 대한민국 정책 화끈하다. 유럽에 지금 여러 나라들이 이걸 제대로 시행 못합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이 흰연계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연기 없는 시대로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이 연기 없는 시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온실 기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국가 안에서의 어떤 지역적인 환경 문제가 아닌 지구 전체의 글로벌한 차원의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결정적인 오염 물질이다. 물론 그 외에 메탄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부터 과거에는 이제 과학자들 간의 논쟁도 있었어요. 한 50년간에 걸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지구는 더워지나? 더워진다고 하는데 이 더워지는 게 인간의 경제활동 때문에 그런가? 이 두 가지 큰 질문. 정말 지구는 더워지고 있나? 더워지는데 인간의 경제활동의 결과물인가? 첫 번째는 논쟁이 좀 더 빨리 종식이 됐고요. 더워지고 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 번째 논쟁은 좀 더 갔는데 최근 한 지난 10년 정도, 길게 보면 10년 정도는 이제 그 논쟁은 서서히 다 종식이 돼서 이제 99% 이상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경제 활동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 연기 없는 시대에 대응하려면, 다시 말씀드려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되겠어요?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우리 인간의 경제활동의 결과물이니까 뭘 바꿔야 돼요? 우리의 경제활동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거죠. 이걸 안 바꾼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 문제가 더 가속화되고 심각해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다. 그러다 보니 각 국별로, 기업들도, 금융기관들도 어떻게 하면 이 연기 없는 시대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바로 그 포인트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기후 문제가 환경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경제 문제와 연결되는 접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여기 아리백 처음 들어봤다 하는 분 안 계시죠? 아마 굉장히 유명해진 용어예요. 근데 제가 좀 더 다시 정확한 이 개념도 설명을 좀 드리겠고, 근데 이게 단순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아리백 하겠다 이런 걸 넘어서서 도시도 하겠다. 우리나라 도시 중에도 이미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전력으로 자체 전력 소비 전체를 충당할 수 있는 도시들이 작지만 일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훨씬 더 많고요. 더 나아가서 스탠포드의 제이콥슨 같은 교수는 엄청 적극적이어서 국가 단위 아리백도 가능하다. 모든 에너지를 다 전기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도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가능하다. 이런 엄청난 야심찬 본인의 연구 프로젝트를 가동을 시켜요. 그래서 각 국별로 다 스터디를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실제로 이런 것을 지향하는 나라들이 일례로 덴마크 같은 나라는 전체 전력량의 소비량의 80%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있어요. 이미 현재. 이런 변화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아마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아니고요. 최근에 유럽에서는 순환 경제라고 해서 아예 모든 이 산업 활동의 전 주기에 걸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식의 엄청난 이 산업 생산 방식, 경제 활동을 보는 눈, 관점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사실 저는 이 연대기를 지난 60년간의 환경 연대기를 보면서 검은 연기 시대, 흰 연기 시대는 대한민국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잘 헤쳐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갈등도 많았고 저도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전문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 반발하는 정부도 있었고 또 전문가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어떤 인식, 관점이 이 검은 연기와 흰 연기 시대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헤쳐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 위에 태화강의 귀한 이런 말이, 태화강이 어디에 있는 강입니까? 저기 울산에 있는 강이에요. 저 강이 엄청나게 울산에 이 제조 이 중화학공업이 들어서면서 오염됐다가 2000년 중반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우리 울산의 수치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거기서 수영 시합이 열립니다. 물고기도 돌아오고 엄청 깨끗한, 제가 2주 전에 가서 태화강 옆을 거닐었어요. 거기가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자연형 하천이 됐어요. 40년 만에 이뤄냈어요. 여러분,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유명하죠. 가장 빨리 19세기에 경제를 이제 본격적인 근대적 개념의 이러한 성장을 이룬 나라죠. 영국의 가장 유명한 강이 무슨 강이죠? 템스강, 그죠? 그거 하나, 저도 그거 하나 알아요. 템스강. 이 템스강이 당연히 그 당시에 뭐 이런 어떤 뭐 수질 정화 이런 개념도 없었고 역시 예외 없이 엄청나게 오염된 강이었습니다. 이 강을 지금 런던에 가보시면 템스강은 깨끗한데요. 이렇게 만드는데 자그마치 140년이 걸렸어요. 그런 걸 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빨리 적응이 잘 되는 나라다. 그런 국민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연기 없는 시대에 과연 대한민국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가? 동의 안 한다면 왜 동의하지 않는가? 동의한다면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 방식을, 우리의 경제 활동의 방식을 바꿔나갈 것인가? 사실 제가 이게 현재로서는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아직까지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빨리,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세계가 이 연기 없는 시대의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이, 우리 기업이, 우리 산업 생태계가 여기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치인은 어떤가? 정부는 어떤가?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것이 저의 현재 이 시점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제 서론 부분의 제일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 어디죠? 순천만. 가보신 분 여러분 계시죠, 그죠? 네, 맞습니다. 전 1년에 한 번 정도씩 가요. 지난 8월에도 다녀왔어요. 한 번씩 가서 제 마음도 정화하고 마음에 탐욕의 찌꺼기가 있다면 내려놓고 오고 이런 시간을 꼭 갖습니다. 정말 가면 너무 아름답고 그 갈대밭하며 여기에 연간 코로나 이전에 5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린 곳이에요. 1년에. 이거 이렇게 만들기 전에 순천에 1990년 통계를 보니까 10만 명이 왔대요. 근데 이렇게 되고 연간 500만 명이 오는 거예요. 순천시가 어떻게 됐겠어요? 보존은 보존대로 하고
시 재정도 어떻게 됐겠어요? 좋아졌겠죠. 재산세도 많이 거칠, 지역 소비세도 많이 거칠 것이고, 지역민의 소득도 올라갈 것이고, 와서 이제 이 관광객들과 돈을 쓸 테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늘 생각하는 돈도 벌고 환경도 보존하고 최선의 선택 이런 게 이제 순천시에서 가능해졌다는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1990년대 후반에 이 순천만을 없애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런 황당무계한 생각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 당시 실제로 순천시에서 그 계획을 세웠어요. 당시 IMF 시절이었고 경제도 어려워서 그랬는지 저 순천만에 있는 강 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모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모래가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가면 비싼 값에 팔립니다. 골재로 파는 거죠. 골재. 근데 골재는 세 종류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어요. 강모래가 가장 상등품인 거 아시죠? 가장 품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야 이건 뭐 있어봤자 뭐하냐 팔아서 시 재정이나 좀 안 그래도 힘든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당시에 환경부에서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강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고 결국 후회하게 될 일이다 해가지고 겨우 막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저걸 없애버렸다면 지금의 이런 500만 명 이런 건 없는 거죠. 없는 거고 아예 그런 길은 가지 않는 길이 돼버린 거니까 모르는 거죠. 사실은 기후변화 문제도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우리 경제 주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가서 엄청나게 후회할 수도 또 우리가 결국 그때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무슨 역사 강의는 아닌데요. 지난 2000년간의 글로벌 GDP를 다 합친 겁니다. 지난 2000년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부가가치를 다 합쳐보니까 이런 걸 경제학자들은 해요. 이런 것들을. 근데 보세요. 어땠습니까? 서기 1년부터 서기 1800년까지 그냥 수평선이죠.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변 가격으로 다 정규화시켜서 해보니까 한 1800년 동안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기울기가 생기기 시작한 게 1820년 보이시죠? 저때 1.2 트릴리언 저게 지금 대한민국의 GDP보다 작아요. 200년 전에 전 세계 GDP를 다 합쳐봤자 지금 대한민국 GDP보다 작다. 그리고 200년 동안 전 세계 경제는 100배 성장을 합니다.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거의 수직선이 됐죠. 수평선에서 수직선으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200년 동안 한 거죠. 우리는 다 그 시절에 태어난 겁니다. 그 전에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자, 이 시절에 태어나서 우리 축복인가요? 대체로 축복이죠. 그죠?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명도 엄청나게 연장됐고 위생도 발달됐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는 우주여행도 한다고 하고 정말 스마트폰 없이 이제 못 사는 세상이 됐는데 과거에 태어났던 분들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것이었지만 문제는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19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된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하는 이 화석 연료의 물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200년 동안 과거에는 그냥 나무로 땔감하고 나무로 취사하고 했던 시절이었어요. 평생 인류는 불을 발견한 이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난 200년 동안 이 화석 연료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고도로 활용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 위에 보시면은 글씨 작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다 저게 재생에너지 종류들이에요. 이제 문제는 현재는 저렇게 비중이 작지만 앞으로 20, 30년 동안에 저것이 아래에 있는 석탄, 석유, 가스를 다 대체해버리는 이제 그런 시절로 엄청나게 빨리 가야 한다. 엄청나게 빨리. 그렇게 지금 각국은 전 세계는 또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바로 탄소가 저렇게 배출되는 세계 그래프에 다 공통점이 있죠. 수평으로 가다가 기울기가 급격히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키 스틱 이론, 하키 스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점에 태어난 것이 우리가 이 고도의 어떤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기후 문제, 기후 위기가 본격화되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동시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경제학자로서 보는 이 기후 위기 시대의 4대 명제입니다. 앞에 두 개는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요. 특히 이제 세 번째, 아마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도 저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유럽에서의 전쟁이 주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이 엄청난 변화, 이 위기 상황을 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좀 보실 거예요, 그죠? 지금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고, 또 석유 가격은 폭등하다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또 질세라 또 오펙 플러스가 감산하겠다고 나섰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이게 천연가스 가격을 또 부추길 거고, 이런 엄청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야, 이게 그래도 그나마 화석 연료 중에 석탄, 석유는 이거는 이제 점점 우리가 확실하게 줄여 나가야 되고, 당분간 재생에너지가 대세가 되기 전까지는 일정 정도 천연가스를 써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체적인 컨센서스였어요. 독일이 그렇게 해왔고, 독일은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이제 올해 말에 원전은 다 셧다운 시키고, 앞으로 10년 내에 석탄 화력도 다 셧다운 시키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는 이미 벌써 45%니까 이걸 더 늘리고, 더 늘리고 이제 끝까지 가기 100%까지 가기 전까지는 천연가스를 사용한다. 이게 이제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천연가스는 지난 50년간 안정적으로 누가 공급해줬다? 러시아가. 이 계획이었어요. 이게 지금 다 어그러진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다시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재생에너지가 늘리긴 늘지만 막 5년, 10년 내에 완전 대세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빨리 다른 것들 다 대체할 정도로 현재 투자가 압도적으로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 남은 기간 동안 결국 다시 석탄도 써야 되고 가스 다시 수요가 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결국 각국이,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제 취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방향은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 독립을 달성해야 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야 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거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이론이 없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쓴 겁니다. 하나는 상수고 하나는 변수다. 따라서 그 결론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빨리 최대한도로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전력화, 인프라.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라는 게 이제 분산형이 많으니까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송배전망에 대한 건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미국도 이번에 작년에 인프라 법안 통과됐죠. 얼마 전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된 거 아시죠? 이런 법안들이 다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노후화된 전력망 다시 재설치하고, 없는데 새로 신규 설치하고, 이런 것들로 다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하면 종종 제가 이제 듣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연기 없는 시대 대한민국에 아직 생각에 합치를 못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재생에너지 되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 가지 이제 어색함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있고, 또 언론이 부추기는 것도 있고,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 안타까운데, 이제 그러다 보면 땅덩이 좁으니까 안 된다. 일본은 땅 안 좁나요? 일본도 산 많아요. 근데 일본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22%예요. 대한민국은 얼마인지 아세요? 이제 7.5%예요. 가까운 중국도 석탄 많이 떼서 그렇지 재생에너지가 거의 30%까지 왔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요. 한국도 못할 일이 없다. 날씨가 심지어 제가 한국은 바람도 안 불어, 한국은 햇볕도 약해, 이런 얘기 많이 너무 놀라요, 진짜. 그러면 유럽 나라들은 어떻게 태양광을 하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위도가 높은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유럽에, 남유럽을 제외하고는. 너무 비싸다? 대한민국 아직 비싸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가스로 발전하는 가스 발전이 훨씬 비싸졌죠. 왜냐하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비싸졌어요. 대한민국도 이미 이게 꼭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워낙에 지금 이것이 우리 에너지 수급에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이 가장 싼 발전원이에요. 굳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써야 돼요. 이제는 제일 싸니까.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원전보다도 싸고 석탄보다도 싸고 가스보다 당연히 더 쌉니다. 현재.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리백을 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싼데 뭐 합리적인 의사결정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0년대는 이 관점으로 좀 어떤 국제 무역 질서를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앞으로 이 탈탄소 무역 규범이 2020년대 이제 올해 22년인데 앞으로 8년 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겁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리백이고요. 이 아리백의 약자는 이게 이제 R은 리뉴어블이고 E는 electricity예요. 에너지라고 이제 에너지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입니다. 아시겠죠?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재생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에 동의하면 가입해라 라고 영국에 기반을 둔 CDP라는 그런 시민단체, 국제 시민단체가 얘기를 했는데 기업들이 다 가입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업들이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 아무 그냥 시민단체 캠페인으로 끝났겠죠. 현재 382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거 아무 기업이나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연간 100기가와트 아워 이상의 전기를 쓰는 기업만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아무 기업이나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를 많이 쓴 대기업만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플이나 구글을 필두로 테크 기업 다 기본이고요. BMW 같은 제조업체도 다 마찬가지고 소비자의 제품을 파는 이런 최종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나도 다 가입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업은 현재 23개 가입했습니다. SK를 필두로 2020년에 가장 최근에 가입한 아세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가장 최근에 한 달째 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입니다. 현재의 투자 계획이 평택에 계속 이루어지면 그 1위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고 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반도체 생산에 전기가 그렇게 많이 소비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선언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에 좀 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정도로 국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국가 간의 무슨 규제가 아니에요.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도 하니까 너희도 해라 라고 압박을 가하는데 그 압박이 엄청나게 무서운 압박인 거죠. 너희가 안 하면 우리 공급처를 다른 기업으로 옮길 거야 라는 얘기를 애플이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향해서.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입해야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거죠. 어려운 결정을. 시민단체가 뭐 너희들 가입해라 뭐 한다고 쉽게 가입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기후가 경제 문제와 바로 연동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스코프 3라는 것은 좀 어려운데요. 그냥 범위 3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스스로는 이미 아리백 달성했거든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이미 2018년도 이후로. 근데 우리와 국제 공급망에서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다 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안 줄이면 내가 줄여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렇잖아요. 탄소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글로벌 오염물질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줄여 너희가 안 줄이면 지구는 더워지는 거죠. 애플의 힘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2030년까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와 거래 주고받는 모든 기업들에게 우리는 아리백을 요구하겠다. ESG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건 또 금융기관들이 결국 우리의 돈은 ESG를 이런 비재무적인 이런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기후 문제에 적극적인 이런 기업들에 우리는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CBAM도 꼭 기억해. 다 영어 약자네요. 그죠? 아리백, ESG, CBAM. 이거는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CBAM은 다른 게 아니고 유럽 연합이 앞에 두 개는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하는 거고요.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규제예요. 규제. 당연히 통상 마찰이 예견되죠. 그죠?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기후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유럽 연합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탄소 비용을 자국 내의 기업들에게 부과시키고 있거든요. 톤당 11만 원, 12만 원 막 이렇게 돼요. 한국은 지금 3만 원 정도? 쉽게 말씀드리면 그 차이를 물건 팔 때 부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게 과거 같으면은 WTO의 통상 규범에 어긋나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니까 기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같이 안 줄이면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CBAM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뭐 그린 보호 무역주의 이런 걸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명분은 기우고 속내는 뭐예요? 자국 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키우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이번에 이건 이제 아리백 이런 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한국도 이제 23개 들어가 있고 ESG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아주 이 세계적인 연기금들이 이제 한전에 투자를 철회했어요. 이미 벌써. 너희들 왜 석탄에 투자하냐? 석탄 발전소 왜 하냐? 우리는 그런 기업 투자 안 하겠다. 지금 한전이 뭐 올해 아마 28조, 30조 넘어가는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이미 벌써 기후 문제 때문에 돈도 빼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을지 저런 기업 채권을 누가 사겠냐? 저렇게 1년에 막 수십조씩 적자를 보는 이렇게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 지난 여름에 실린 기사인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그 이코노미스트 주간지에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ESG 중에 E만 딱 잘라냈죠. 저게 뭐냐 하면 이제 ESG가 이게 S는 사회고 이제 G는 지배구조거든요. E는 환경이고 environmental. 그러니까 ESG 다 중요한데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기업을 평가할 때 평가 기관들 보니까 같은 기업을 평가하는데 결과도 막 다르더라. 지표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해도 어렵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단순화시키자. E만 집중적으로 하자. E만. E는 그리고 환경도 아니다. 이건 영어로 이미션이다. 이미션이 뭐예요? 배출. 뭐의 배출이겠어요? 탄소 배출. 아예 그냥 카본 이미션, 탄소 배출만 집중하자.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인류에게 가장 큰 지금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니 이런 어떤 기사를 이게 이제 커버 스토리였어요. 이코노미스트에. 그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기후 문제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완전히 컨센서스가 이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뭐 환경 잡지가 아니죠. 경제 잡지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마 하도 언론에서 보셔서 아마 야 우리 현대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하시지만 실제로 저 법안 내용을 보시면은요. 저 중간에 있어요. 이게 전체 투자액의 84%인 저 369빌리언이라고 돼 있는 저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이 왕창 올라서 500조가 넘거든요. 저 돈을 다 어디에 투자하는 거냐면 에너지 안전과 그리고 기후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뭐 태양광, 풍력, 전력망 구축 이런 데 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 사실은 이 법안은 기후 대응 법안이라고 불려도 아무 이상할 게 없어요. 대부분의 투자액이 다 여기에 들어가니까. 명분은 기후고 속내는 뭐겠어요? 미국에. 미국 내에 태양광이면 태양광, 반도체면 반도체, 자동차면 자동차, 전기차 완결성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우리 경제 살리고 우리나라 일자리 만들겠다.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으로 오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자, 유럽도 그래서 저 아래 보시면은 이제 경제 정책의 방향을 녹색과 디지털 이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녹색은 기후고요, 당연히. 그것과 이제 디지털을 연계시켜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닥뜨려서 시너지를 내는 그러한 쌍둥이 전환, 트윈 트랜지션, 쌍둥이 전환을 이제 유럽 연합의 경제 방향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 안 하면 극단적으로는 정말 한국 산업의 이 산업 공동화라는 이런 엄청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고 반면에 우리가 여기에 적극 대응을 잘 한다면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바로 이런 것이 이제 결국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그 여러 조건 중에 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황은 이렇고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더불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걸 체감하세요, 솔직히? 여러분 막 전기요금이 갑자기 막 너무 올라가지고 막 휘발유가 한동안 뭐 좀 오르긴 했지만 다시 안정화됐고, 집에서 막 너무 이 도시가스 요금이 비싸져가지고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기 두렵고 이런 거 못 느끼시죠, 그죠? 그런 것을 지금 유럽은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 기재부는 기획조정부는 그러죠. 이거 물가 때문에 안 된다. 근데 평생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모든 1차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면서 물가에 주는 영향, 서민 연료 다 이런 명분으로 한 번도 이것을 제대로 에너지 요금에 반영시키지 않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아직도 사실 우리 국민은 이 위기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계세요. 저는 이런 것이 길게 보면 이 기후 위기 시대 그리고 그것이 경제 위기로 바로 비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결코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당연히 어려운 분들, 자영업자, 소형 트럭 가지고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집에서 정말 겨울을 춥게 나야 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의 에너지 복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SUV 타고 다니는 분들은 좀 비싸게 경유값 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대한민국 기업이 낭비벽이 심해서가 아니고요. 저거 보세요. 지난 30년 동안 분모에 GDP 넣고 분자에 전기 소비량을 넣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전기를 편하게 쓰는 거예요. 편하게. 낭비벽이 심해서가 아니에요. 요금이 싸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 기업하는 분한테 들어서 대한민국 기업의 최고 경쟁력은 싼 전기요금이다. 제가 정말 경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우리의 경쟁국들은 어때요? 다 내려가죠. 전화들이 못 싸운 나라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GDP 높은 나라들입니다. 전기는 적게 쓰면서 간다. 대한민국 말씀드린 재생에너지는 OECD 38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제가 색깔을 초록색으로 칠해서 그렇지 제일 아래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OECD 평균은 31%입니다. 2021년 기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바람이 없어. 햇빛이 약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저는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잘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아리백하는 이 시민단체에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은 원래 아리백 가입 조건 중에 하나가 2030년까지 최소 60% 달성이에요. 의무예요, 의무. 근데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기업들은 권고사항으로 낮춰줬어요. 얼마나 못하고 있으면. 근데 이게 결코 안도의 한숨을 쉴 일이 아닌 거죠. 현재 7%라 30% 가기도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맥켄지도 지난 4월에 낸 보고서에서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맥켄지의 환경주의자, 환경을 특별히 사랑하는 컨설턴트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맥켄지가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시나리오에 따라 전 세계 전력 공급의 최소 79%, 최대 89%는 다 재생에너지가 담당한다. 이게 보고서의 결과물입니다. 자, 이거 멋있지 않으세요? 이거 유럽의 독일의 기업, 에너지 기업에서 저런 걸 지향한다는 거죠. 해상풍력 만들고 이 해상풍력을 이제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맞춤형 드론을 띄워서 무인으로 가서 이제 고치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린과 디지털의 결합이에요. 이런 거 다 젊은 청년들이 만들어요. 저런 드론을, 맞춤형 드론을. 대한민국도 저런 산업이 꽃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국은 도전과 기회가 있는데 잘하면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것을 잘 극복해 나가려는 그런 지혜와 어떤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